도로교통법에 잠자는 아이 하차 확인 장치가 제정되면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탑승하는 통학버스에는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품은 기능과 성능의 기준이 모호하고 수혜자 전액 부담도 아닌 상황인데요. 올 12월까지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보건복지부가 제품에 대한 전시회를 31일에 연다고 합니다. 오늘은 많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 제품에 대한 기능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폭염 속에 차량 안에 어린이를 방치해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방치됐던 4살 여자아이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는 잠긴 차량 뒷좌석에서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7시간 넘게 방치됐던 4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두천 시내 어린이집 통학 차량 내 방치됐던 4세 여아가 또 희생됐습니다. 30도씨를 웃도는 폭염이 차내 온도를 최대 90도씨까지 상승시키는 상황에서 무려 7시간 정도 방치됐다 숨졌고 올해만 2건의 차내 사망사고가 발생됐는데요. 오전 9시경 어린이집 통원차에 탑승했지만 담임선생님까지 출석 확인을 안 해 집으로 돌아가는 원아들이 승차하는 과정에서 참사를 알게 된 겁니다. 어제도 부산시 남구 어린이집 통학차에서 3살 여아가 2시간 정도 뒷좌석에 방치됐던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출석 확인 후에야 15인승 버스에 남겨진 원아를 알게 된 인재입니다. 폭염과 더위가 꺾여 불행 중 다행이지만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도로교통법 안전의무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2년 전 잠자는 어린이 보호장치 설치를 제청했던 국회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30명은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버스 내 사망 사태를 비판했고 형식적 조항으로 방치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나섰는데요. 이런 법 개정 움직임에 청와대 청원까지 줄을 잇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어린이집 관할 보건복지부 산하 2만 8천여 대와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통학차량 15,200여 대에 차일드 시스템 설치 지원을 공표했습니다. 차량 내 어린이 방치 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법도 있고 계속해서 교사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방치 사고인데요. 이에 교통뉴스와 함께 전문적으로 이 성능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에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가 되어 있는 버스입니다. 이 장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내 방치되는 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품 중 하나를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품을 직접 시연을 해봤는데요. 이게 실제로 아이들을 위할 수가 있을지, 방치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을지 전문가 의견이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이 완벽하게 방치된 어린이를 구출하는데 100%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예컨대 운전석에서 내려서 아이를 확인하고 돌아 나와서 이제 내리는 과정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을 경우 예컨대 조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의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치되는 어린이를 이제 구출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나름 잘 활용만 한다면 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보이는 이제 어린이가 혼자 이제 방치돼 있을 때 누를 수 있는 비상 버튼 같은 경우에 과연 그 어린이가 이게 갇혀서 불안한 그런 심리 상태에서 저 버튼을 찾아서 누를 수 있을지, 또 저 버튼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가 찾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더 고려해 봐야 될 그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네, 그 제품이 이런 제품이란 말이죠. 좀 더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설치되고 있는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는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양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전석에서 나와서 벨이 울릴 때 체크를 하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벨이 끝나는 이런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치를 보면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엔진 시동을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장치를 하고, 그리고 이 슬리핑 차일드 체크 벨을 누르지 않으면 경광등이라든가 엔진 시동이라든가 모든 기능이 멈추도록 해서 운전자가 반드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흡하고 보완돼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자동차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뭐 15초 안에 눌러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 때문에 좀 서두르게 되고, 오히려 차근차근 주변을 살피거나, 아이들이 꼭 의자에만 있으라는 법도 없거든요. 뭐 장난치면서 의자 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는 어떤 시간적인 제약 조건이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 안 좋았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을 껐다 켤 때마다 벨이 울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론은 뭐냐면은 운전자가 잠시 대기 중에 시동을 꼈다가 공회전 금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다시 한번 켤 때마다 저 벨을 눌러야 돼요. 결국 라디오를 듣거나 잠깐 에어컨 가동이나 창문을 여닫기 위해서 시동을 껐다 켤 때마다 눌러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또 쉽게 적응할 수 있거나 적용되기 좀 어렵고, 그런 번거로움은 또 운전자로 하여금 저 스위치를 빼놓거나 하는 어떤 조작의 어떤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선진국에서는 실제 시동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 이제 중소기업이 만드는 이런 제품들의 성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시동과 연계해놨을 경우에는 어떤 에러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시동이 꺼진다는 것을 늘 우려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운행 중에 이상 현상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거나 하면은 뭐 내리막길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러한 부분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구현됐다 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과연 이런 어떤 차일드 슬리핑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시동과 연결돼서 시동 조작을 어렵게 한다거나 끄고 켜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허가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의 학생 수들을 좀 카운트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로 운용이 되는 걸까요? 이제 이 비콘 태그라고 해서 가방 같은 데 넣어두면 이게 몇 개가 탑승을 했고, 가방을 메고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인디게이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량 앞에 있는 모니터에 태그가 몇 개가 가방 안에 탔는지, 결국 탑승한 아이들 수가 카운트가 되고요. 내리면 그 내린 수가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탑승객과 내린 숫자가 딱 맞아서 나중에 제로가 되면 정확히 모든 아이들이 내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장치입니다. 네, 그래도 이 제품에도 분명히 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실제 이 제품이 학생들 가방에 하나씩 들어있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실제 아이들이 가방을 바꿔가지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20, 30명 아니면 열 몇 명의 아이들이 탑승을 했는데 실제 처음에 올라왔을 때 카운트되는 개수가 적을 수가 있어요. 학생 인원수보다 작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어차피 선생님이나 보조 선생님들이 이 의자들을 다 살피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오히려 이 제품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없다라고 맹신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성은 커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간에 건전지가 떨어지거나 아이들이 장난으로 탑승 후에 이런 것들 빼가지고 친구 가방에 집어넣는다거나 하면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유혹도 있거든요. 그럼 나 여기 남아있는데 저게 제로가 되고 선생님들은 다 내린 줄 아네? 라고 이런 재미,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혹시 장난을 치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각 제품마다 단점은 있을 수 있고요. 뭐 뒤에 있는 스위치를 누르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완을 해서 뭐 동작 감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학생의 특징 지을 수 있는 제품들을 부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이 다 내렸는지 열 감지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도 각각 하나씩만 적용할 때는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서너 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이 만족되면 아이가 하차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좀 비용이 들고 시스템이 복잡해지더라도 아이의 안전을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에러까지 방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품은요, 이와 같은 카드를 하차를 할 때 태그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하차한 정보가 문자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학부모에게 똑같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하차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카드는 어린이가 만약에 놓고 오거나 카드를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장치는 이 감지기를 통해서 어린이가 좌석에 앉아 있거나 또는 좌석에서 넘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지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출입문이 닫히지 않는 이런 장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석에서 직접 어린이가 앉아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 또는 넘어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지, 그리고 출입문이 닫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이가 보이질 않아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기판에는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앉아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4번 좌석에 어린이가 앉아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린이가 앉아 있을 때나 또 어린이가 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감지에 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감지와 함께 문도 닫히지 않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님 문 좀 한번 닫아봐 주세요. 네, 역시 문도 닫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기능이라면 차 안에서 어린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지기가 이 좌석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이 감지기를 건드리거나 망가뜨렸을 때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이것이 약간 의문스러운데, 이런 점들도 좀 보완을 한다면 확실한 보안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통학버스에 사용할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식도 있고 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센서를 사용해서 감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제품 하나에도 이렇게 살펴보면 인증이나 검증 필증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31일 70개 업체가 출품하는 보건복지부 주최 전시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이 중요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에 대한 제품 규격과 실험 방법 등을 얼마나 준비했고 충실한 대책을 마련했는지가 어린이 보호 정책의 승패 관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 요지는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희생을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알려진 선진국형 안전벨은 운전자가 차량 맨 뒷좌석 상단에 설치된 벨을 눌러야 경광등과 시동을 동시에 끌 수 있는 데 반해 국내 제품은 경광등만 소등하는 수준입니다.
시동 제어와 무관하게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이동하면서 미처 내리지 않은 아이를 확인한다면 이는 도로교통법과 같다는 비평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렴한 제조 원가가 특징인 벨 장치의 단순 기능도 부족하지만 통학버스 운영자 역시 오류 없는 기능과 품질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권장하는 장착 효율 의존도만 높이고 제품 성능이 미흡하다면 이로 인해 높아진 기대 심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유치원 경영자께 필요성과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주변의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벨을 눌러서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거 정도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또 없었고 그동안에.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지금 세 가지를 장착을 해서 운행을 해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어떤 부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다 잘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만약에 선택한다면 아이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선택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은 하죠.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안전한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지원적인 아까 금액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줘야지 어떤 걸 이렇게 그 금액에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안전 위주라기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치하는 이유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은 자칫 안전이 아닌 안전을 빙자한 제품 판매에 문호를 개방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라 생각되는데요. 두 가지 허점을 비평한 운영자도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않는 현실의 기후로 형식적인 뒷자리 이동은 의미가 없고 최악의 경우는 임의로 차단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31일 보건복지부 전시는 2년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기관들이 장착 운용했던 총체적 성능평가가 선택 기반이 될 전망이지만 부족한 정보 부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중시될 부분은 장치의 무결점이고 그다음이 내구 성능 인증과 전국 애프터마켓망 구축 확인 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전시 효과가 아닌 잠자는 아이 생명을 지키는 실익을 찾는 정보와 선택 방법 제공 핵심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2016년 4월 8세 어린이가 통학버스 내에서 사망했고 7월 29일 무더위 속에 8시간 정도 방치됐던 의식불명 4세 아이는 지금도 혼수 상태입니다. 2016년 6월 초 5살 여아가 또 2시간이 지나 구조됐고 8세 아이까지 사망하자 권칠승 의원께서 최초의 안전대책을 보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1월 안전행정위원회 검토보고서는 이 중대 사안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2017년은 영하 25도씨 이하로 내려가는 동절기 혹한 속에 방치된 사고도 연초부터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1월 대구에서 1시간 20여 분간 혹한과 두려움을 이겨낸 3세 아이와 2월 광양시 외딴 주차장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40분 만에 구조된 엄동설한 방치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8년 폭염은 또 2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갔고 7월 4일 경기도 일산 소재 유치원 통학버스에 40분간 남겨졌던 6세 남아가 겪은 공포 영상이 확보돼 세상을 더 놀라게 했는데요. 영상에는 하차 원생들이 내린 발판을 밟을 때마다 등받이 뒤에서 무언가 들썩이는 물체가 보였는데 바로 아이 정수리 부위 머리카락입니다. 운전기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차를 떠났고 이때부터 두려움에 울부짖고 탈진에 들어가는 현상이 시작된 건데요. 40분이 지나서야 다시 버스로 달려갔지만 폭염주의보 속에 차에 갇힌 아이는 울다 지쳐 바지와 머리가 흠뻑 젖은 상태였습니다.
현장 교사도 원장도 운전기사도 확인 못했던 아이가 잠에서 깨어났고 이때부터 시작된 40분간의 공포와 긴박감은 블랙박스에서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운전자석에서는 앉아있는 7세 아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치원 통학버스에 동승해봤습니다. 원아들의 승하차 때 도움 주는 수행교사의 안전 역할과 유치원 도착 하차 후 다시 한번 차량 안을 둘러보는 운전기사의 확인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좌석에 앉혀 안전띠를 채워주었고 통학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수행교사는 맨 뒷좌석에 앉은 원아에게 다가가 문 쪽 앞 방향으로 하차를 유도했고 차 밖에서는 또 다른 교사가 계단을 내리거나 하차하고 있는 원아를 마중했습니다. 원아가 다 내린 것을 확인한 수행교사가 하차한 다음에는 운전기사가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차내 방치 사고가 날 수 없지만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폭염에 희생되고 추위에 고통받는 현장을 가정한 사파를 준비했습니다. 통학버스가 도착하자 수행교사는 내리라는 신호와 함께 앞쪽 아이를 데리고 먼저 하차해서 원아들의 손을 이끌고 기사분도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뒤편을 돌아보고 이내 내립니다. 30분 정도 수업을 하다가 승차한 원아가 없다는 걸 알게 돼 급히 통학버스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좌석에 그대로 앉은 상태에서 울부짖고 있었고 기진맥진 상태에서 땀에 흠뻑 젖은 몸은 이미 공포와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컷을 자세히 보면 왜 숨졌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폭염과 맹추위에서 시동을 끌 경우 30분이 지나면 통학버스 안은 하절기는 70도씨, 동절기는 영하 25도씨로 떨어집니다. 이런 극한 환경이 잠자던 아이를 덮치면서 여름철 고온은 탈진과 고체온증으로 반대로 겨울철은 저체온증과 몸을 굳게 만들어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장시간 뜨거운 환경에 노출되면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 생명이 위태로운 온열성 급성질환을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위원은 차내 방치를 최대 살인으로 보는 미국과 캐나다 보호책임자 처벌 법안을 아동복지법에 추가하면서 최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에서 하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들을 4가지를 직접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각각의 제품에 대해 좀 품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회장님께서 교통 안전 측면에서 이 제품들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안전 장치를 장착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성비도 좀 봐야 되고 또 성능도 봐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안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카드 방식, 버튼 방식, 그다음에 블루투스 방식, 센서 방식 여러 가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능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해 보니까 센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머지 4가지 중에 모두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다른 이 4가지 중에 단점이 제가 지금 드리는 이제 센서 방식이 가성비가 높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일 뿐이지 안전성으로서는 가장 우월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장착하는 안전 장비이기 때문에 가성비보다는 안전성을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목적이 어린이들의 안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둬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자동차 전문가 입장에서도 좀 한번 품평을 부탁드릴게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장단점을 살펴봤는데요. 이 스위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15초라는 시간 안에 서둘러서 가서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압박감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차근차근 의자 밑까지 아이들을 살펴보지 못할 단점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켤 때마다 스위치를 눌러야 된다는 어떤 반복성 때문에 실제 운전자들이 스위치를 끊어놓거나 이렇게 좀 조작을 할 때의 어떤 보안 대책이 없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카드 타입 같은 경우는 실제 카드를 휴대하면서 아이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 이걸 집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카드를 갖다가 어른들 입장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갖다 태그를 한다는 이런 어떤 행위나 그다음 다시 주머니나 가방에 넣는다는 행위가 제가 볼 때 20명의 아이들이 내리면 한두 명은 떨어뜨리거나 분실을 하거나 이런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장난으로 카드를 남에게 전달하거나 할 경우에 정보에 혼선을 줄 수도 있고요. 비콘 태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린이집에 이제 가방 같은 데다가 삽입을 해서 아예 이제 일체형으로 장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뭐 가방을 갖다가 바꿔서 가져온다거나 이럴 때는 인식이 안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통신 모듈하고의 연계성을 통해서 부모님하고 전달을 하면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카운트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보완이 된다라면 좀 개선의 여지는 있고요. 한 가지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가방을 바꿔 가져왔을 때는 어차피 선생님들이 카운트를 일일이 또 수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너무 믿고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IR 방식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고 방법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설치비가 가장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 또 아이들의 특성상 제자리에만 앉아있지 않고 의자 밑이나 이런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런 어떤 아이들의 동작까지 다 예측을 해서 그런 모든 부위에까지 이런 설치를 다 완료해야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경고와 더불어서 뭐 시동 꺼짐 아니면은 창문이 내려가는 어떤 여러 가지 동작과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현재 좀 복잡은 하지만 신뢰성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복잡하다는 것 이런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제품의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전문가의 손을 거쳐야 되고 에러가 났을 때 바로 복구하거나 수리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의 지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제품의 약간의 좀 개선할 부분으로도 보여집니다. 왜 지난번에도 ADAS 이제 장착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장착을 했지만 문제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참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인데 이런 정부 차원에서는 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실제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장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늘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고 실제 그런 부분이 운영의 목적이 실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사랑 이런 것보다도 실제 수익성이라는 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성비에 대한 장단점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서둘러서 만들어 놓고 바로 의무화한다라고 하면은 제품의 단점이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치명적이지만 아이들 사망사고가 1년, 2년에 한두 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비 테스트나 이런 기간을 충분히 갖고 거친 후에 어떤 의무사항에 대한 어떤 제품 선정 이런 부분이 좀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도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이 버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이 빨간 버튼 이것은 이제 좌석에 부착을 해서 어린이가 위급 상황에서 호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돼 있는데 과연 그 어린이가 위급 상황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이 호출 버튼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자다가 일어난 어린이가 이것을 찾을 수 있을지 하는 점들이 이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뭐 이 카드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카드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게 하는 것도 저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센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 경우에 보니까 좀 이 세 가지 제품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게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하고 가성비가 높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보급하는데 어떻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또 단점이 있는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런
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이런 그 제품들을 과연 이제 인증을 거쳐서 완벽하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증이 아직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도 지적했지만은 이런 그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 번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거쳐서 완벽하게 검증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네,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인솔교사에게도 계속 인지를 주고 있지만 매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어린이 방치 사고입니다. 좀 더 꼼꼼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뒷자리 버튼을 눌러서 경광등을 끄는 수동적 형태는 운전자 이동 기능에 한정됐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의 선진제도 도입을 촉구한 국민청원 게시판은 규격과 인증을 비롯 시동장치와 연동 차단 등의 중요 부분에 대한 거론이 없습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정책을 이끄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제품 규격과 형식 승인 인증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미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성능과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다른 만큼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이 장치는 단 한 번의 에러나 실수가 용납돼선 안 됩니다. 하지만 형식과 기준이 모호한 이런 현상 속에는 반드시 호박에 줄을 그려 넣는 방식으로 수박으로 혼돈시키는 제품이 섞이는 상술이 따르게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착 비용을 지원해 전자식 운행기록계와 ADAS를 장착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는데요. 환경부와 국토부에서 많은 인증 과정을 거쳤음에도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기본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어린이 지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안전의식과 올바른 제품 선택입니다. 교통뉴스 손영주입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BMW 화재 관련 공청회와는 별도로 열린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소송지원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BMW 차량 화재 원인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호근 교수와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는 소송지원단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체 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의 조사와 BMW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리콜 대상에 포함된 BMW 520D 차량 4대와 리콜 대상이 아닌 같은 모델 2대를 가지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 작동 관련 실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실험 결과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은 바이패스 밸브가 주행 중에는 열리지 않아 항상 적절 온도의 배기가스가 재순환돼 문제가 없었지만 리콜 대상 차량은 수시로 바이패스 밸브가 열려 뜨거운 배기가스가 바로 흡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번은 바이패스 밸브가 닫혀 뜨거운 배기가스가 쿨러를 통해 식혀지고 있습니다. 2번 그림은 바이패스가 열려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엔진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 현상은 주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자주 나타났고 특히 유로6를 충족시키는 모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호근 교수를 비롯한 소송지원단의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BMW가 연비와 성능을 강화하면서 당시 양산차 중 유일하게 유로6 실주행 배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뗄 때 타력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최대화하기 위해 저항 없이 유속이 빠른 뜨거운 배기가스를 바로 엔진 속으로 재순환시켰다는 것인데요. 저항이 많이 걸리는 흡기관을 통한 공기 유입이나 배기가스를 EGR 쿨러에 통과시켜 열기를 식히는 방식을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비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EGR을 계속 가동해 질소산화물 발생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BMW의 디젤 모델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최대한 타력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타력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리터당 30kg가 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능가하는 정속 주행 연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DPF와 LNT의 작동을 위해 엔진에 연료를 추가로 분사해 배기가스 온도를 1000도 가까이 올리게 되면 그 뜨거운 배기가스가 그대로 재순환되면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잘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화재 나오기 직전에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실도로 연비나 배출가스 배출량을 측정했을 때 BMW가 랩 테스트하고 거의 동급으로 나온 유일한 차였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배출가스 양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는지 기술력에 감탄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내용만 본다면 정말 훌륭한 방법을 찾은 거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무리하게 결국 열 내구성에서 문제가 생겨서 화재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드웨어의 문제이지 소프트웨어와는 관계없다고 주장하는 BMW의 해명과는 다른데요. 소송 지원단은 BMW가 배기가스 저감과 성능 향상을 위해 일부러 바이패스 밸브를 열도록 설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용철 국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배기가스 절감을 위해 EGR 재순환을 위험 수위까지 가동했다가 최근 폭염에 그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만 바꾸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BMW 측의 주장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BMW가 지금 이 악의적인 조작을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조작이라는 건 속임수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BMW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그런 의도를 갖고 바이패스 밸브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좋게 하는 자동차의 전체 퍼포먼스를 높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법은 아니고요. 단지 결국은 이게 고열에 취약해서 화재가 발생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불법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일이었는데 그러면서 어떤 설계 결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고온에 노출되면서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고 장치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피해 소비자를 대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과는 별도로 집단소송 법률 지원을 하고 있는 법무법인 태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1,300여 명의 피해자를 대변해 1인당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BMW 그룹 코리아가 소유한 건물 등 부동산을 가압류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국토부 등 정부 각계 전문가들이 모였던 국회 공청회에서는 이미 나왔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목소리만 컸고 정부 관계자 및 제조사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실망감을 줬는데요. 설득력 있는 새로운 원인을 실험을 통해 찾아냈다는 한국소비자협회의 발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발표도 하나의 가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관련 설명회를 열고 관련 업체들의 70여 개 제품을 구경해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난 29일 교통뉴스에서 취재했던 제품들 외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둘러보시겠습니다.
감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자동 문이 열리면서 환기를 시켜주기 때문에 질식사 같은 경우에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문하고 이제 안전벨하고 형광등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놨어요.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리마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12인승 기준이고요. 12인승 기준이고 25인승이나 35인승 같은 경우 센서를 하나, 둘, 셋, 네 개, 5가지, 뭐 10개까지도 추가가 돼요. 계속 추가는 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가 2m인데 2m 넘으면서는 또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센서가 한 뭐 35인승이다. 그러면 한 4-5개는 설치가 가능한 거죠. 이게. 센서 위치는 어느 정도? 센서면은 이제 애들은 이제 천정 위에 있죠. 천정 위에서 이렇게 이제 비춰주는 거죠. 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벨트를 메고 있는데 움직이는 동작에 의해서 이게 감지가 돼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식사 같은 건 여름에는 없는 거죠. 스마트 안전경영연구소는 원래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원래는 그 수리조선소의 안전 점검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린이 안전하고도 관계가 돼서 어린이 안전장치 쪽에 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 장치는 뭐 따로 어떤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앱 기반으로 구동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체의 다른 기기나 장치를 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그다음에 버스에는 이 QR코드를 한 장만 비춰주면 됩니다. QR코드를. 그러면 이제 기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학부모분들의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알림이 가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등원을 하게 되면 등원이 끝나면 선생님이나 운전자가 버스 뒷자리까지 가서 이게 버스 뒷자리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버스 뒷자리까지 가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여기다 태그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원장 선생님하고 원감 선생님 두 사람한테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잠자는 아이 없는 걸 확인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알림 전송이 안 오면 원장님은 얘들이 버스 뒷자리 확인을 안 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서 버스 뒷자리까지 확인했냐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In Canada. Okay. How sensor? There's a lot of companies here that have motion sensors, but we were the first to have come out with that. Tell me about yourself. So my name is Brad, and I represent Child Checkmate System. We are the largest manufacturer in the world of these types of systems that help to remind drivers to check for sleeping children. We've been in business for about 25 years, and we're very, very happy to be working with some partners here in Korea to bring some of those safety systems to Korea. So you've been here for 25 years. Yeah. I mean, you've been in Canada for 25 years, and there must be strict regulations governing the child safety. Yeah, in Canada there's a strict national regulation, and we take great pride in the fact that school busing is the safest mode of transportation in Canada and in North America. Right. In the United States, we do a lot of business there, and there's different regulations for each state and in some cases, each city or each county. Mm-hmm. So there's a lot of different regulations that we have to comply with in North America. And we comply with each one depending on what the region requires. I see. So can you be more specific about the regulation in Canada? Yeah, so in North America, generally speaking, the system always has to force the driver to walk to the back of the vehicle. I see. In some cases, there's different processes that the driver has to follow when they're doing that. There's sometimes different timers, so they have to complete it in a certain amount of time. But we always tailor the system to exactly what the customer needs. Obviously, because this is a new product for Korea, we'll be making some changes, some software changes to our product to customize it so that it works perfectly for the Korean market, and so that it works perfectly for the existing operation and safety requirements that are in Korea. I see. And I've heard about the feature that has connected with the ignition system.
like if you don't turn off the bell, the button, the car won't turn off. We can't do that by regulations in North America, because if there was an emergency and you need to turn off the bus, then you need to be able to turn off the engine. So right now we don't do that in North America. I see. And it wouldn't be something that I would propose here. But if you do turn off ignition and you don't perform your check, then the alarm starts to sound. So in the event that there was some other emergency on the vehicle and you needed to evacuate students, you would still be able to turn off the bus. The alarm would sound, but you'd still be able to turn off the engine, which is important in some cases for other safety reasons. I see. 결국엔 크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운전 기사나 교사가 버튼을 누르는 방식, 그다음에 뭐 아이들의 가방 같은 거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하는 비콘 방식, 그다음에 이제 뭐 단말기에다 카드라던가 이런 걸 태그하는 방식. 또 한 가지는 이제 모션 감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차량 내에 아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뭐 이런 4가지 방식이 있는 건데 오늘 와서 보시면서 좀 새로운 방법이 또 있었나요? 일단 제가 처음 이제 특이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북미 캐나다에서 그 안전장치를 장착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 업체랑 아까 인터뷰를 했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게 그 업체가 이제 흔한 그 버튼으로 그 경보음을 이제 끄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업체나 국내 관계자들은 미국은 그 규정이 엄해서 그걸 버튼을 끄지 않으면 시동이 안 꺼진다, 시동을 못 끄게 한다, 그렇게 알고들 계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북미나 캐나다 규정이 시동은 무조건 꺼야 된다. 왜냐하면 시동을 안 끄면은 화재나 비상사태가 날 수, 사고가 날 수 있고, 시동이 안 꺼진 그 시동 장치를 건드리게 되면은 갑자기 가다가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하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간 뭐 납품을 그 엄격한 규정의 북미에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그 다임러 벤츠의 그 극한 조건 테스트 그것도 다 통과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자신 내구성 면에서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면은 꼭 굳이 그냥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한 가지랑 그 1, 2 방식을 뭐 혼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냥 버튼 방식과 뭐 센서 방식을 혼용한다든지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정은 기자는 어떤 게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그 버튼 방식이 사실 가장 좀 흔하게 돼 있고 또 뭐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워낙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요새 1인 1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버튼을 굳이 설치하지 않고 그냥 QR코드를 놔가지고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도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괜찮은 생각의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저도 봤는데 그 QR코드,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차 안에 부착만 하고 스마트폰 앱 다운 받아가지고 교사나 운전자가 보고 QR코드 스캔하고 앱이 뜨면은 이제 애들 출결 확인한 다음에 다시 스캔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원장님하고 부모한테 간다는 그 시스템이죠. 네, 또 아무래도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된다는 부분에서도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메리트 있었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사실 어떤 제품이든 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또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아이를 또 키우시는 입장이니까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첨단 장비가 들어가 있고 비싼 장비를 넣어도 사람이 체크를 안 하면은 결국은 사고가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QR코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이걸 체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 눈에 와닿았고요. 사람이 진짜 체크를 하고 어른들의 그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최초 설치할 때 최대 1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지자체와 어린이집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데요. 혹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공문은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 세종시 컨벤션에서 70개 업체가 이렇게 오니까 와서 보고 선택은 각자 지자체나 원장들한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뭐 센서하고 버튼 누르는 게 있는데 혹시 둘 중에 어떤 게 더 낫게 느껴지세요? 지금 센서도 하고 있는데 센서도 사실은 완벽하지 않고 오작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누르는 버튼도 꼭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모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혼용돼서 되면 애기들 안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정확한 방침이나 보조금에 대한 공문은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하차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행사가 크게 열렸는데 요즘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도 참여업체이긴 하지만 행사에 이렇게 지금 많은 인원들도 오셨고 또 굉장히 많이 준비는 하신 것 같은데 제조하고 개발을 하는 업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기준이 정확히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저희도 뭐 제조업체로 나오기도 했지만 개발업체도 나오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학부형의 입장인데 좀 정확한 제품이 정확하게 뭐 어떤 인증이나 개발이 어떻게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좀 없었던 것 같아 그게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업체들의 제품들을 보다 보면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좀 중복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좀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참여가 됐었더라면 좀 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냥 요청한 업체들은 전부 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수많은 업체들의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일관된 검증 방법이나 규격이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먼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거를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해보고 그중에서 가장 아이들한테 안전한 것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지원적인 아까 금액에 대한 책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따라줘야지 어떤 걸 이렇게 그 금액에 맞춰놓고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것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안전 위주라기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포커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 설치하는 이유가 아이들 안전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짚어서 조금 더 아이들의 안전에 우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비용보다도 더 확실하고 안전한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10만 원이라는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이곳에 참가한 업체들의 기술력과 사후관리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과 사업권 수주에만 몰두해 함량 미달의 제품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가 적용되면 13세 미만이 탑승하는 통학버스 모두가 의무 장착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 제한을 걸어놓고 부실한 성능의 안전장비를 무리하게 도입해 부작용이 생겼던 사례는 대형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전자식 운행기록계와 차선 이탈 경보장치 장착 과정입니다. 이때도 지원금에 대한 언급만 있었을 뿐 극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전자파 문제는 없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인증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22일 권칠승 의원은 잠자는 아이 보호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이 언제쯤 통과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인솔하는 어른들이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나 기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맹신하는 순간 또다시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귀중한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어른들이 늘 방심하지 않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뉴스 이정은이었습니다.
교통뉴스 8월 5째 주 퀴즈입니다. 최근 차량의 아동을 방치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잠자는 아이 보호장치 의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뉘는 보호장치 유형 중 가장 간단하지만 사용자가 임의 조작을 할 우려가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전북 전주시의 정훈 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